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두입니다. 미인 박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살면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알고 보니 나 미인이었나? 그래서 인생 일이 빡센 건가 싶은 나날들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믿음사 세문집 미인 박명 특집. 첫 번째는 글로리아 네일러의 브루스터 플레이스의 여자들입니다. 일단 새벽으로 시작해서 석양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새벽과 석양은 약간 사생화 같은 도시 브루스터 플레이스의 시작과 쇠퇴를 묘사해서 짧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를 안식처로 만들려고 노력한 흑인 여성들의 사연들이 막 하나씩 소개가 되는데, 총 7명의 에피소드들이 이제 무지개처럼 펼쳐집니다. 시작은 매티인데요. 매티는 좀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좀 질이 안 좋은 남자랑 이제 불장난하다가 임신하게 되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좀 늦둥이 딸을 되게 사랑하고 믿었던 아빠가 있었는데, 이제 딸이 임신하고 상대가 누구인지 말을 안 하니까 때리게 되거든요. 이걸 매티의 엄마가 내 딸은 건드리지 말라고 막 엽총 쏘면서 아빠를 진정시킵니다. 그렇게 매티는 집을 떠나서 이제 블루스터 플레이스라는 곳에 오기까지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 다음 매티의 친구인 뭐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에티랑 엄마 아빠 그늘에서 이제 누릴 거 다 누리고, 좀 철없이 부모와 달리 자신은 흑인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며 말만 엿보인 키스나와랑,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던 시엘, 뭐 임신 중독에 빠진 코라, 레즈비언 커플인 테레사랑 로레인, 이렇게 다양한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이 레즈비언 커플의 색을 따지자면 약간 파란색과 남색일 것 같은, 요 두 색이 되게 비슷한 청색이지만 엄연히 다른 것처럼, 그리고 이 색깔만의 그 대표적인 상징처럼 되게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물론 CL 부분도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에피소드마다 분위기가 휙휙 바뀌는데도 읽기에 수월하고, 구성이 되게 잘 된 작품이라고 느낀 게 연대를 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 치유받는 건데, 약간 좀 이 부분이 좀 섭섭하다고 생각이 든 게, 누군가의 고통을 위로할 때 그 고통을 아는 사람보다 직접 겪어본 사람이 좀 더 진정성 있게 위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Sometimes 문장이 절로 공감이 되었는데, 읽어보자면, 네일러는 타락하고 폭력적인 세상에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용기와 강인함으로 살아가는 여자들의 모습을 놀랍도록 완벽하고 진실되게 그려낸다 라고 표현한 게 이 책을 정말 갑작하게 소개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다자이 오사무의 사양인데요. 이 책은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 후 빠르게 신문제가 급변하는 그 시기에 귀족이었던 여자 가즈코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식당에서 엄마랑 밥을 먹는데, 엄마는 스프를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엄마 보면서 가즈코는 남동생 나오지를 회상하는데요. 남동생인 나오지는 자기가 있다고 해서 귀족이라고 할 수 없다고, 없어도 고귀한 자들이랑 우리 친족처럼 자기가 있어도 귀족은커녕 천민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서 진정한 귀족은 아마 엄마 정도라고, 엄마는 진짜라고 뭐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을 막 회상하는데요. 지금 먹는 것만 봐도 엄마의 식사법은 뭔가 예법에는 어긋났지만 어딘가 우아한, 제대 한입 크기로 막 소리도 안 내고 옴뇸뇸 하고 있어서 엄마는 한평생 이쁨만 받고 자라온 아가씨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런 엄마가 건강이 요 근래 나빠지고 있고, 이제 동생 나오지는 대학에 다니다가 징집돼서 이제 남방의 섬으로 간 후 소식이 끊긴 그런 상태거든요. 엄마는 소식 없는 나오지를 걱정하지만 가츠코는 엄마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이제 나오지 그 까진 놈이 죽겠냐고 막 걱정하지 말라고, 죽는 사람은 이쁘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엄마는 그런 자신은 아흔까지 거뜬하겠다고 하는 등 뭔가 모녀는 서로를, 이제 서로밖에 없으니까 서로를 챙겨주는데, 가즈코는 엄마가 오래 살길 바라지만 이제 갈수록 안 좋아지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그 해 도쿄에서 이제 시골인 이즈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제 가즈코는 난처한 여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앞부분 내용이었고요. 가즈코는 한 선택을 하는데, 요즘 시대에서 보면 되게 많이 용납할 수도, 인생의 행복을 거기서 찾는 건가 싶은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책 속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난처한 여자, 그러나 이 문제로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은 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털끝만큼도 괴로워하지 않는 방관자가 볼품없이 돛을 늘어뜨린 채 쉬면서 이 문제를 비난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제게 적당히 무슨 사상 같은 걸 갖다 붙이지 말아주세요. 저는 사상이 없습니다. 저는 사상이나 철학을 앞세워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당시 시대적 배경과 여자의 신분만 놓고 봤을 때 모든 게 급변해서 이제 인생이 완전 달라진다고 하면, 가즈코가 세상을 신용하지 않고 정말 딱지 붙은 분량만이 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약간 고분고분 순용할 것이냐, 요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설령 그게 도의적이지 않더라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 한번 내던져보는 주인공이랑,
시대적 분위기는 이제 패전으로 인해 차분히 미쳐 돌아가는 느낌이고, 다자이 오사무의 그 특유 냉소적이지만 누구보다 되게 삶에 대해 생명력을 갈구하는 문체까지 더해지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기묘해서 호불호를 따졌을 때 저는 조금 더 호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래서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구나 싶기도 하고, 이런 글을 쓰던 작가는 아이러니하게 가즈코의 남동생 같다고 해야 할까요? 가즈코는 사랑 없는 결혼의 실패로 이번에는 정말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고 그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에서 이걸 혁명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안타까운 세월의 희생자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소설 속 유약한 남자들과 달리 자신의 목표 하나 이룬 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지 엘리엇의 플로스 강의 물방앗간입니다. 시작은 돌커트 물방앗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이제 주인인 털리버시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남편인 털리버는 아들 톰이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훌륭한 교육을 시킬 거라고 하고, 둘째 딸아이 매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여자애 치곤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대의 배경상 여자애가 영특하면 약간 안 좋게 보는 시대였던 거죠. 어쨌든 이제 삼삼하고 목가적인 분위기에 어느 시대의 어떤 배경이든 자식들 걱정이 먼저인 부모들이랑 이제 천박지축인 아이들이 등장해서 시작은 되게 평화로워요. 특히 매기는 말괄량이 마냥 구는데 되게 귀엽습니다. 근데 이 평화로운 물방앗간 주인네 이제 파국이 들어 닥치면서 급변을 하거든요. 약간 진순이가 불닭 먹은 것 마냥 금 마라맛이 됩니다. 일부 중간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이제 마냥 어렸던 톰과 매기, 그 밖에 아이들이 좀 성장해 가면서 이 권에서는 그 평화롭고 초록했던 돌코트 물방앗간의 그 풍경들이 다 회색빛, 을씨년스러운 배경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특히 매기는 자신의 집안에 가세를 기울게 했던 변호사의 그 하완시 불구 아들 필립이랑 썸에서 연인 관계까지 갔는데, 굳이 왜?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필립은 자신을 불구라는 그 편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서 되게 순수했던 매기의 그 진짜 모습에 반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좋아했고, 매기는 그 시대적 분위기에 막 집안 압박에 그저 순종적이고 요조숙녀만 되는 걸로 모든 걸 막 체념했을 때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본 모습을 일깨워준 그 사람이 바로 필립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 로미오와 줄리엣스럽잖아요. 근데 도파민 싹 도는 게 여기서 되게 세련되고 잘생긴 존재 스티븐이 등장합니다. 근데 스티븐도 하자가 있어요. 바로 매기의 사촌인 루시의 비공식적인 약혼자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요 얼굴값 하는 약간 가벼운 요 바람둥이가 나중에 매기한테 막 휘감겨가지고 매기가 아 이건 좀 했을 때 자신의 동정이라도 할 수 없냐고 막 붙잡거든요. 요 부분이 너무 아찔한 그 자체였어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약간 카레마 똥이냐 똥마 카레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과연 매기는 자신을 파멸시킬 구원자로 누굴 선택할지 그거 보는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매기의 러브스토리도 좋은데, 매기의 오빠 톰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여동생의 행보가 되게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지집에 골라도 선택지가 원수지만 불구 남자이냐 아니면 사촌 애인인 한량한 남자이냐, 이게 뭡니까? 약간 너무 트래시하지만 그래도 피가 이어진 자신의 소중한 혈육이잖아요. 물론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선 여성 인권이 좋진 않았기에 톰의 성격이 약간 꼰대스럽긴 합니다. 그치만 힘들 때 서로 막 먼저 생각하는 그 남매의 우애 보면 약간 공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뭐라 해도 남이 내 혈육 가지고 뭐라 하면 이제 용서 못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솔직히 요 1권은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2권부터는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결말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끝나버리니까 나름 고 자극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입니다. 시작은 주인공 잔나가 수녀원에서 이제 짐 다 싸고 어디 갈지 막 두근거리면서 기다리는 중 날이 안 좋아서 괜히 아빠가 날 미룰까 걱정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아빠는 약간 지난 시대의 기적으로 딸을 좀 요조 숙녀처럼 키우려고 수녀원에 보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잔느는 요 수녀원 생활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되게 탈출을 손꼽고 있었던 거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자유로운 삶이 펼쳐지니까 뭔가 자신이 생각했던 이제 아름다운 사랑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설레하거든요. 아빠는 대규모 농업 계획을 시도하면서 한 신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신부는 되게 매력적인 아주 핸섬한 총각 한 명을 소개해 줍니다. 이름은 드마르 자작으로 꽤 곱상한 미남인데, 아빠 눈에도 나쁘지 않네 괜찮네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딸인 잔네에게도 소개를 해주고, 그렇게 젊은 미남 미녀는 자주 만남을 가지다가 뱃놀이까지 함께 하면서 그냥 썸을 타게 된 거거든요. 이 둘의 모습을 아빠가 되게 흡족하게 보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식장으로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데리고 와갖고 이제 콩 볶듯 약혼식을
진행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잔느는 약혼을 해서야 이 라마드 자작의 이름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 자작의 이름은 줄리앵으로 이 남자는 되게 순수하고 물정 모르는 잔느에게 그녀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 전혀 다른 약간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자신의 일방적인 욕망을 막 잔느에게 강제로 지어주게 되는데 읽으면서 화병 돋는 고전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가동성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주인공 인생이 좀 많이 기구한 인생인데 왜 이리 현실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공감이 되고 되게 씁쓸한지 약간 이 책은 특히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 금지옥엽 키워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딸의 행복을 위해 힘썼지만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한다고 갱생 불가한 놈은 죽음만이 답이긴 하죠. 읽으면서 스토너랑 고리오 영감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한 여인의 일대기를 되게 사계절처럼 격동적이다가 은은하게 써내린 게 요 소설의 한 줄평인데 마지막에 모든 걸 잃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던 인물이 자신 곁에 있음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약간 인생의 기묘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공감이 되기에 되게 비현실적이기도 한 소설이라고 느꼈고 남녀 문제뿐만 아니라 되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보니 여러모로 왜 유명한 고전인가 이렇게 약간 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린저의 삶의 한 가운데입니다. 첫 문장이 꽤 임팩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매는 서로 모든 걸 알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든지 둘 중 하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동생 나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무려 띠동갑 동생인데 되게 무뚝뚝한 아이였고 자신의 결혼식 이후 동생이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다가 작년에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애가 놀란 만큼 달라져 있었던 거예요. 약간 야성적인 구성은 여전한데 되게 부유해 보이고 뭔가 세련된 그런 차가운 도시 속 여자 같으니까 말을 한번 걸어보는데 니나는 도도하게 대합니다. 근데 애가 너무 건태로워 보여가지고 뭐 도울 거 있냐고 말을 붙여도 니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질 않았다면서 자신은 떠나니까 편지하게 주소 하나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적어주거든요. 이제 화자는 이 만남을 잊을 수 없었고 여러 번 니나에게 편지를 하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거든요. 결국 대신 니나가 쓴 책들을 막 사서 수집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9달 지나니까 갑자기 니나는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자신의 생일에 와달라고 하는데 언니와 이제 여러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알겠다 하고 니나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매는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니나가 겪은 일들을 듣게 되면서 니나가 슈타인 박사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편지들은 다 날짜가 적혀져 있었는데 마치 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929년 9월 8일 슈타인 박사가 아직 의사였던 시절의 이야기랑 현재 자매의 시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사랑을 쫓는 남자랑 자유를 쫓는 여자의 격정적인 로맨스가 펼쳐지는데 문장 하나하나가 감성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되게 수월하게 읽히진 않아서요. 읽으면서 약간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말이랑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 이 두 말이 가장 많이 생각났는데 젊은 시절 슈타인과 함께 현재 나이든 니나가 만났더라면 둘은 오해 없이 사랑했을까 싶기도 하고 역시 자신감이라는 게 많이 중요한 거라고 느꼈어요. 뭔가 얻을 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이렇게 막 의심 드는 순간 그 자격은 잃게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뻔뻔해야지 쟁취를 할 수 있다 이런 느낌? 여주인공 니나가 굉장히 매력 있는데 낙천적인 비관주의자라고 느낀 게 언니랑 대화하는 중에서 니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이 없는데 왜냐하면 운명을 원치 않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의 큰 충격보다는 수백 번의 작은 충격을 받으려고 한다면서 작은 충격은 점차 이제 진창 속으로 몰아넣지만 큰 충격은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거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니나는 자신이 파산 직전 상인이라면 그걸 숨기고 여기저기 돈 벌리면 늘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닌 파산을 선언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쪽을 선택할 거라고 합니다. 즉 한 길에서 막힐 경우 그걸 항상 인정해야 한다고만 약간 운명에 순응할 거라는 식으로 언니와의 대화 속 니나는 원래 존재하는 햇빛같이 약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매력이 있는 여성인데요. 그래서 저같이 약간 현실에 찌들어 있는 슈타인이 속속무책으로 사랑에 빠지고 그녀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위하게 된 거 아닐까 싶어요. 제목의 이 삶의 한가운데 극단으로 치우치기엔 아직 애매모호하고 번복하고 갈등하고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는 약간 이도 저도 아닌 그 모호한 시기에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이게 이 책의 내용을 되게 잘 압축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참전가의 사비나가 생각나기도 하면서 이 추운 시기에 읽기 적절한 삶의 환멸도 느껴지는 되게 감성적인 소설입니다.
근데 다 떠나서 이 책 중반 포인트인 슈타인의 지독하고 불가능한 그 짝사랑이 마침내 이나에게 가능한 사랑으로 도착하게 되는 그 부분, 요 부분을 읽기 위해 달려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사 세문집 미녀는 괴로워 특집으로 구성해봤는데 약간 가독성이 구린 소설이 없어가지고 난이도는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 중이었는데 여러분도 책 좋아하시니까 중 아니면 중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다음엔 뭐 위험한 미남들 혹은 위기의 미남들 특집도 하나 만들어 봐야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긴 영상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